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자야 할 시간에 눕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문득 이런 감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감각.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감각.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비슷하게 바쁘고 비슷하게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쁨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더 모르게 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달려왔는데 막상 안정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감각입니다. 왜 우리는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이 정돈될수록 정작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걸까요? 19세기 유럽의 한 철학자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체. 그는 이 불편한 감각을 외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후반 유럽은 겉으로 보기에 눈부신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완성되어 가고 과학은 신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으며 철도가 놓이고 도시가 팽창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성과 기술이 인류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진보라는 단어가 공기처럼 떠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그 풍경을 보면서 전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무언가가 텅 비어 가고 있다는 것을. 수백 년간 유럽 사회를 지탱해온 기독교적 세계관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자리를 과학과 합리주의가 채웠지만, 정작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은 사라졌는데, 신을 대신할 무언가는 아직 오지 않은 시대. 니체는 그 공백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그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종교를 공격하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단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의 체계가 붕괴했다는 선언. 그리고 그 붕괴 앞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 공백을 두려워하며 새로운 우상, 국가든 돈이든 여론이든 무언가에 다시 기대는 것. 다른 하나는 그 혼돈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이 질문은 놀랍도록 지금 이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가치관의 붕괴 앞에 서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믿었던 성실함과 안정의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종교도 이념도 예전만큼 삶의 방향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SNS는 매 순간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고 우리는 그 기준들 사이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잃어버린 채 표류합니다. 니체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의 밀도는 지금이 더 짙을지도 모릅니다. 니체의 철학은 그 혼돈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응답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발이었습니다. 혼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품으라는.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본래 무언가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 그런데 그 창조는 편안한 상태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내면의 혼돈을 짓녀야 한다고.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 단순한 감성적 소용돌이가 아닙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혼돈이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어떤 틀에도 완전히 포획되지 않은 내면의 긴장감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안전하게 분류된 삶에서는 새로운 것이 탄생하지 않는다는 인식. 별이 만들어지는 것은 고요한 허공이 아니라 물질들이 충돌하고 압축되는 격렬한 중심부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면의 혼란을 빨리 없애야 할 문제로 여깁니다. 불안하면 안정을 찾고, 흔들리면 기준을 찾고, 모르겠으면 누군가의 답을 빌려옵니다. 그런데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혼돈을 견디는 힘, 그 불확실함 속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무언가를 진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 이것은 삶의 태도와 직결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이나 방향 없음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관점. 모든 것이 명확하고 안정된 사람이 반드시 더 충만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 니체는 그 불편한 내면의 긴장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돈을 품으라는 말은 현실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관점은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의미 있는 과정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니체를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강한 자의 철학이라는 인식입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어야 하고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식의 해석. 실제로 니체의 사상은 역사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왜곡되어 사용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니체가 말하려 했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강함은 타인을 지배하거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삶.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자기 극복의 방향입니다. 이 지점에서 혼돈의 개념과 다시 연결됩니다. 내면의 혼돈을 견디는 것은 결국 외부가 제시하는 답을 성급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의 확신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유행하는 가치관, 성공한 사람의 루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삶의 방식.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강함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진짜 힘에 더 가까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이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직장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막상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이상하게도 무언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 되고 싶었던 것이 어느 순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의 목록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혼돈을 너무 빨리 정리하려 했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함이 불편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자신을 견디지 못해서 가장 빠르게 손에 잡히는 안정을 선택한 것.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이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지를 한 번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워갑니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 주변이 기대하는 역할,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한 침묵.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가장자리를 깎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 안에 있는데도 나 자신이 없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이것은 외부의 기준을 내 안의 기준보다 먼저 놓은 결과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내 가치 판단을 대신하게 된 상태. 비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항상 더 앞서 있고 더 빛나 보입니다. 그 화면을 보며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 내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불안의 근원은 비교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가치 기준이 아직 단단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기준이 그 자리를 자꾸 침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니체의 철학은 조언을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혼란이 혹시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의 신호는 아닐까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직 가능성이 닫히지 않았다는 뜻은 아닐까요? 혼돈을 없애야 할 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직 탄생하지 않은 무언가의 전조로 볼 것인지 그 시각의 차이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철학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철학을 그대로 삶에 가져오려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철학이 지나치게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스스로 의미를 찾고, 스스로 혼돈을 견뎌내라는 요구는 어떤 면에서 매우 고독한 철학입니다. 현실에서 인간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경제적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개인의 의지와 내면의 힘으로 해결하라는 방향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혼돈을 품고 스스로 별을 낳으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니체의 언어는 강렬하고 단호해서 읽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역사적으로 그의 사상이 극단적인 이념에 의해 왜곡되어 사용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 극복과 강함을 강조하는 언어는 자칫 공감과 연대보다 개인의 우월함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렌즈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렌즈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통찰을 빌리되 그것이 가진 그늘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철학을 제대로 사용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오늘 니체의 한 문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는 말. 처음에는 그것이 먼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철학자가 던진 말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질문들은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선택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 불안은 언제쯤 끝나는가? 우리는 그 질문들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답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맵니다. 더 나은 루틴, 더 명확한 목표, 더 확실한 방향.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질문들을 너무 빨리 닫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작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돈은 불편합니다. 방향을 모른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불편함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삶,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삶은 안전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별은 고요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답을 드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철학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삶의 정답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편함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혼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없애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어쩌면 당신이 어떤 별을 낳게 될지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